예, 안녕하세요. 키워드 행정학입니다. 오늘 하프 모의고사 2회입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책임운영기관인데, 얘가 나왔을 땐 이론적으로 신공공관리론이거든요. 그 다음에 영국개혁이었고, 김대중 정부 때 들어왔다는 것, 이런 것도 막 물어봅니다. 자, 얘가 나왔을 때는 일단 1섹터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결정기관이 아니라 집행기관이라는 것. 그치? 이 집행기관에게 조직, 인사, 재무에 대한 재량 줄 테니까 대신 뭐 내놔라? 성과 내놔. 그 얘기죠, 지금. 그다음에 어쨌든 민간의 기업 논리가 정부 안으로 들어왔죠. 행정의 내부 경영화 논리고요. 그래서 시장 원리가 정부 내로 도입된 거고요. 그걸 통해서 질도 개선하고 특히 과정이 아니라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자. 맞는 말이었고요. 영국이 맞습니다. 근데 영국이 89년도에 88년도에 도입했고요. 우리는 노무현 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김대중 정부 때 들어와요. 99년도인가요? 그래서 연도도 물어봅니다. 80년대 후반에 영국에 들어왔고 9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 들어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거예요, 이거. 몇 섹터다? 1섹터입니다. 다만 결정기관이 아니라 집행기관이라는 것. 답은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2번입니다. 재화유용론인데 옛날에는 그냥 공공재다, 공유재다 이렇게 주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렇게 박스를 준 다음에 요 재화를 찾으라고 줘요. 요게 무슨 재화인지. 그래서 항상 경합과 배제 이게 민간재일 거고요. 대각선은 뭐가 될 거야? 공공재가 되고요. 조심할 건 요 두 가지야, 이제. 경합이 여기로 들어갔지. 경합하고 비배제니까 이는 공유재 찾으라는 거고요. 대각선은 뭐가 될 거야, 이제? 요금제가 되겠죠. 그래서 항상 민간재와 공공재는 거의 고정돼 있고요. 요 요금제하고 그 공유제 위치가 가끔 바뀔 때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잘 봐야 돼요. 자, 이건 공유제 찾으라는 거니까 공유제는 어때요? 공짜거든. 쓸 때마다 이익은 커요. 그래서 편익은 집중인데 그로 인해서 고갈될 거니까 비용이 분산돼 버려요. 이건 틀렸죠? 그래서 비용이 집중이 아니라 편익은 집중, 비용은 분산이야. 됐지? 그래서 편익이 집중이니까 과다하게 써버리고 비용이 분산이니까 외부 불경제예요. 이러니까 누가 개입한다? 정부가 규제할 수밖에 없는 거. 이건 맞는데 요 앞에 게 바뀌었습니다. 자, 어쨌든 공유제도 소유권이 없을 뿐이지 분명히 민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민간에서 생산이 됩니다. 바닷속의 물고기라든지 어장이라 다 되잖아 이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소유권이 없다 보니까 과다 이용해 버려. 그러니까 결국 고갈될 거고요. 소유권이 없으니까 비배제성이니까 과다 이용. 그다음에 유한하다 보니까 결국 고갈될 거거든요. 이게 공유지 비극이라고 그래요. 그다음 맨 마지막에 세 번째죠. 결국 공유지 비극은 내가 타인들에게 쓸 때마다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그 결과 부정외부 효과 이것도 맞았죠. 부정외부 효과. 그치? 이러니까 해결책은 뭐가 있다? 규제라든지 아니면은 직접 규제, 피부세나 배출권 거래제도 같은 간접 규제. 그치? 이것도 있습니다. 이러니까 옛날에는 정부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점점점 피부세라든지 이용 규칙이 어때 이거 배출권 거래제도 같은 것들이거든요. 이게 만들어진다는 건 정부에서 시장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야. 더 나가면 누가 있다? 코드 정리도 있죠. 완전 소유권 문제로. 답은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자, 3번입니다. 신공공관리론과 신공공서비스론. 이 친구는 방향은 누가 잡는다? 정부가 잡는다. 그치? 노젓는 것은 민간에 넘겨라. 또 민간 기법을 도입하자는 거잖아요. 그럼 이 친구는 뭐라 그래요? 아니, 방향을 왜 네가 잡냐? 국가 역할은 공동체나 또 국민들이 시민들이 모여서 방향 잡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치? 그다음 시민도 방향 잡기에 참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이런 것들. 그래서 자, 그걸 물어봤는데 전통적 행정 이론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이게 이제 그 관료제죠. 이제 관료제는 되게 개괄적 합리성이라고 그래요. 경제 합리성이 누구 거다? 신공공관리론. 그다음에 신공공 서비스로는 경제도 있고 정치도 있다 보니까 전략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문제는 세 개 다 물어봤구나. 이 전통 이론이 주로 뭐다? 관료제니까 개괄적 합리성이고요. 그다음에 경제 합리성은 신공공관리론. 이 친구는 이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전략 합리성. 틀렸네요. 그다음에 전통적 행정 이론은 관료제란 말이야. 이게 정답인데 그땐 뭐가 공익이야? 법이 공익이야.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정치적으로 정의하고 법으로 만들어주면은 이게 공익이에요. 반면에 이 친구는 뭐가 공익이다? 그 성과 공익이잖아, 지금. 사익이 합이 공익이에요. 모든 사람이 사익을 추구하다 보면 결과가 이제 좋아진단 말이야. 사익이 합이 공익이고, 이 친구는 뭐가 공익이다? 담론의 결과물이 공익이라고 그래요. 이게 정답이죠.
됐지? 자, 세 번째는 뭐가 틀렸냐면은, 자, 전통적 행정이론은 기존의 정보기구 사용하는 거 맞아요. 그지? 반면에 요 민간한테 유인체계 설계하는 것은 이건 신공공관리론이야. 얘는 유인체계가 아니라 신공공서비스론은 협력체계예요. 조심할 거는 여러분이 요 민간 비영리만 나오면 무조건 신국정관리나 뉴거버넌스 또는 신공공서비스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공공서비스론도 이거 인정해요. 다만 유인체계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니까 반면에 신공공서비스론은 유인체계가 아니라 협동체계예요. 요게 틀린 거고요. 그다음에 관료제가 정치 지도자에 대한 책임성이야. 반면 신공공관리론 성과 책임이고요. 그치? 반면에 다양한 책임, 법도 있고 공동체도 있고 전문성도 있고 다면 책임성은 누구 거다? 신공공 서비스론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에 대한 책임성은 누구 거다? 이거는 전통적 관료제예요. 이거는 답이 그래서 2번이 맞습니다. 자, 공공선택론이죠. 경제학 이론이야. 얘가 나왔을 때는 일단 합리경제인관, 방법론적 개체주의, 그다음 연역적이라는 것, 당연히 수학이다 보니 일반 법칙이라는 거, 그 얘기다 지금. 가장 옳지 않은 거니까. 전통적 관료제 이론이 왜 문제가 있다? 독점이니까. 그치? 이러다 보니까 시민 요구에 민감하지 않을 겁니다. 이건 맞는 말이죠. 그치? 그다음에 얘는 경제학 이론이에요. 개개인이 선택을 했을 때 모여가지고 사회 전체를 바람직해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점보다는 경쟁이 돼야 될 거고 그 가격과 경쟁 논리를 가지고 서비스 공급한다면은 일단 경쟁이 될 거니까 열심히 일할 거고요. 가격이 왔다 갔다 할 거니까 낭비하지 않겠죠. 그 결과 사회적으로 바람직할 수 있다는 거고요. 맞는 말이야. 전통적인 정부 실패나 관료제 실패를 시장 논리 갖고 해결할 거니까. 그다음에 3번도 중요하다. 여태까지는 서울시 지역이야. 지역으로 지방자치를 해버렸는데 그래버려 뭐가 문제냐면 서비스와 안 맞아요. 그지? 어떤 서비스는 서울시로 공급하는 게 맞겠지만 어떤 서비스는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묶는 게 낫거든요. 크게. 근데 무조건 획일적으로 지역별로 가르다 보니까 서비스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서비스별로 전부 다 구역을 다르게 만들어야 돼요. 교통은 어떻게 만든다든지 수도는 어떻게 만든다든지 이걸 지역 중심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 기능 중심이라고 그래요. 그래 버리면 뭐가 될 거야? 이게 틀렸다. 그래 버리면 항상 수요와 공급이 일치해요. 그치? 서울시에서 모든 서비스를 다 공급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정보를 만들어 가지고 다양한 규모별로 갈라주는 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그래야 수요 공급이 일치할 거니까 이게 틀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얘는 결국 경제학 이론이야. 전부 다 모든 사회 선택을 개인의 선택으로 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소비자 보호 운동에 기여한 건 맞지만 기존의 선택권을 인정한 이론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배분 상태를 변혁하는 게 아니라 약간 보수화된 이론밖에 안 나와요. 어쨌든 이 친구는 신자유주의라든지 신보수주의 근거니까 이건 아닐 겁니다. 답이 4번이 틀렸죠. 그치? 이건 맞았네. 지역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입니다. 점증 모형, 합리 모형이니까 뭐 간단히 인간이 전지전능한가, 모든 대안 다 볼 것인가, 일부만 볼 것인가, 그치? 이런 것들 구별하면 되겠죠. 자, 참여자 강조하는 게 되게 점증 모형, 전문가가 수학 문제 푸는 게 되게 합리 모형. 그래서 참여자들에 대한 고려 없이 그 내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학적으로 문제 푸는 건 합리 모형이죠. 맞는 말이고, 합리 모형은 항상 뭐가 고정돼 있어요? 상위가 고정돼 있고, 그 다음 하위를 찾는 겁니다. 목표 수단 분석이라고 그래요. 맞죠, 이거? 반면 점증 모형은 누가 상위인지 누가 하위인지 서열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목표 때문에 대안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대안 때문에 목표가 바뀔 수도 있어요. 됐지? 그 합리 모형 맞고요. 또 합리 모형은 기득권 인정하지 않죠. 선례나 매몰 비용 무시하고 새롭게 만들다 보니까 포괄적이다, 급진적이라고 그래요. 반면 점증 모형은 기득권 인정하고 약간씩 바꿔간단 말이야. 또 맞았죠? 그 다음에 합리 모형은 항상 전체 최적화가 돼야 돼요. 국가 전체 수준의 제일 좋은 걸 찾는 거고 점증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은 교육대로, 국방은 국방대로, 복지는 복지대로. 이러다 보니까 하위 수준 분화시킨 다음에 그 분야별로 좋은 답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최적화가 합리 모형이고 분야별로 최적화해서 합치는 게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점증 모형이 돼요. 답은 그래서 이거는 틀렸죠. 또 합리는 큰 것부터 만들고 내려가다 보니까 거시적이라고 그러고 점증은 되게 조그만 게 모여 분야별로 모여서 만들어지다가 합의되다 보니까 미시적이라고 그래요. 4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입니다. 솔로몬 네 집단은 뭐냐면 이거는 해결책이 간단하게 검사 요인이에요. 이건 뭐냐면
내가 시험 치기 전에 그 문제를 풀어본 거야. 그리고 내가 강의를 듣고 다시 이 문제를 풀어요. 그럼 요 경험에 의해서 좀 잘 나올까 안 나올까? 그치? 이게 이제 측정 요인, 검사 요인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방지하려고 어떻게 하냐면요. 실험 집단도 둘로 갈라요. 경험한 그 문제를 풀어본 애들과 풀어보지 않은 애들. 그다음 비교 집단도 풀어본 사람과 풀어보지 않은 사람들 둘로 가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 실험 집단에 풀어본 사람과 비교 집단에 풀어본 사람을 비교하면 될 거고, 그다음에 실험 집단에 풀어보지 않은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과 비교 집단 경험하지 않은 사람 비교하면 되잖아요. 그래 버리면 그 차이를 지울 수 있기 때문에 검사 요인, 측정 요인 해결할 수 있겠죠. 이걸 솔로몬 네 집단 설계라고 그래요.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이거 뭐 어렵게 나왔는데 이거는 그냥 라플라스 기준은 더해가지고 값이 제일 큰 걸 찾으면 돼요. 대안이 3개니까 사실 3분의 1로 나눠줘야 되거든요. 근데 전부 다 3분의 1로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굳이 뭐 나눌 필요가 없고 더해보면 돼요. 자, 보니까 A 대안은 더해보니까 얼마가 나오는 거야? 이게 1400이네. 사실 1200 나누기 맞죠? 아니네. 1600이죠. 미안해. 어, 1200 나누기 3, 그다음에 300 나누기 300 나누기 3, 100 나누기 3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전부 다 3을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굳이 3을 나눌 필요가 없겠죠. 더하면 되는 거 그냥 이게 1600이고 이 얼마인가 이게 1900이고 1800이니까 얘가 제일 크죠. 그래서 라플라스는 그냥 간단하게 더해가지고 제일 큰 값들 찾으면 돼요. 대안들의 이 상황별로 더해가지고 왜 확률을 모르기 때문에 그지? S1이 얼마인지 S2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다 똑같이 놓고 보고 그지? 더하면 되는 겁니다. 반면에 후르비치 기준은요. 요 상황을 줘요. S1은 0.3이다. 가중치가 더해져요. S2가 0.5다. 그럼 S3는 자동차 0.2겠죠. 이게 가중치를 곱해갖고 해야 되는데 계산 좀 힘들어 짜증나잖아요. 이거 시간 걸리니까. 근데 라플라스는 그런 게 아니라 확률을 모르기 때문에 더해버리면 돼요. 그치? 이게 2007년도 국가직 구분 문제거든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자, 8번입니다. 권력이 어디 있나 물어봤는데 이거 문제 쉬운 거죠. 그냥 다원주의와 엘리트주의 논쟁이야. 그냥 누가 다원주의 근거고 누가 엘리트주의 근거인지. 자, 파워 엘리트론 이거는 밀지 이론이잖아. 엘리트론이고요. 무사 결정론은 신엘리트론이죠. 과두제 철칙은 미엘스잖아. 고전 엘리트론이네. 전부 다 엘리트론 이론이고 이기관 자유주의는 로이 이론인데요. 자, 이 앞에 누가 있었냐면 잠재 집단론이 있어요. 잠재 집단론. 이건 뭐냐면 대다수가 잠재돼 있어. 얘가 아무리 활동하더라도 대다수가 잠재돼 있다 보니까 국가는 이것도 고려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잠재돼 있는 사람은 소극적이다 보니까 관심 없고 활동적인 애들만 반영이 되겠죠. 그치? 이게 이제 자유주의 논리인데, 근데 얘를 이래 버린다면 얘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럼 나도 활동할 거야. 나도 활동할 거야. 그럼 경쟁이 될까 안 될까? 다 활동해야만 들어줄 거니까요. 요게 이제 20단 자유주의론이에요. 어쨌든 얘는 소수만 그 다수도 반영한다는 게 잠재 집단론이고 활동하는 소수만 반영한다는 게 이 이론인데 이 친구도 결국 다 활동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네, 다원주의론 이것도. 그래서 요거 나왔을 때 요 개념 자체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건 좀 어려운 문제일 거고 반면에 그냥 누가 다원주의인지 누가 엘리트주의인지만 물어본다면 이렇게 경쟁이 되었을 때는 전부 다 뭐다 다원주의론이에요. 답은 1번입니다. 자, 9번입니다. 자, 이거는 역시 요새 이렇게 많이 주더라고요. 이것도 그냥 그 내용을 준 다음에 내용을 물어봤다면 되게 어려운 문제겠지만 그냥 내용 주고 그냥 답을 그 제목 물어봤기 때문에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문제 바로 나와요. 합리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정당성 얻기 위해서. 그치? 이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유망한 걸 그냥 베낍니다. 그냥 닮아가는 거야. 유질동형. 사회학 신제도론인데 이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를 조직이론은 제도화 이론이라고 그래요. 됐지? 답은 1번입니다. 반면에 전략 선택 이론은 이게 아니죠. 이건 뭐야? 규모, 기술, 환경이라는 이런 상황도 중요하지만 이 상황을 최고 책임자가 어떻게 느끼는가 그 사람의 전략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야. 그래서 구조 상황론이 규모라든지 기술이라든지 또는 환경에 따라서 환경, 구조가 달라진다는 게 구조 상황론이에요. 이게 60년대 이론이고요. 그 차일드나 챈들러는 그게 아니라 이런 규모, 기술, 환경은 전략에 영향을 줄 뿐이다. 이 전략에 따라 뭐가 달라진다? 구조가 달라진다는 게 바로 전략 선택 이론이야. 이건 아니겠죠.
거래 비용 이론은 알죠. 조직은 생산의 주체가 아니라 비용 절감 주체다. 시장의 거래 비용이 너무 크니까 시장과 거래하지 않고 차라리 내부적 조직 만들겠다는 게 거래 비용 이론이고요. 자원 의존 이론은 환경의 의존성도 인정하지만 어때요? 최고 책임자는 이 의존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운다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전략 선택 이론과 자원 의존 이론은 임의론에 속하는 거고 구조 상황론은 결정론인데 여기서 물어본 건 이게 아니고 내가 어떤 걸 하는 이유는 합리성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하니까 나도 베낀다. 그치? 내가 어떤 강의를 선택하는 게 나한테 맞으니까, 나한테 좋으니까 선택하는 게 아니고, 사회적으로 걔가 일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나도 그냥 듣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성격이 다 다른 친구들이 전부 다 닮아가는 이런 유질 동형이 나와요. 성질은 다른데 껍데기만 비슷할 거니까요. 이거는 제도화 이론이고, 행정학 총론에서는 사회학적 신제도주로 배울 겁니다. 답은 그래서 1번이 맞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조정유제는 두 가지가 있죠. 수직이 있고 수평이 있어. 수직이 있고, 그치? 수직은 계층제가 있죠. 그다음에 규칙과 계획이 있을 거고요. 계층제가 있을 거고, 규칙과 계획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계층직이 추가가 나와요. 가장 기본적인 건 계층제야. 그지? 위에서 명령할 거니까. 근데 맨날 같은 걸 명령할 필요는 없을 거니까 규칙을 만들고 계획을 만들면 돼요. 그건 만나지 않고도 조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된다면 이게 안 된다면 한 사람이 다 못하니까 중간 계층을 만드는 거야. 걔한테 일부 나눠주면 되겠죠. 이것도 안 된다면 매번 보고하는 수직 정보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아래 위에서 달리는 거 이게 수직이고요. 반면 수평은 어떻게 되는 거야? 처음에는 그냥 정보 교류야. 그다음에 연락 담당자, 그다음에 누가 나온다? 임시작업단, 매니저, 연구사업팀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처음엔 단순하게 부서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그다음에 부서 안에 있는 연락 담당자가 서로 정보 교류하고, 그다음에 부서 대표가 모여갖고 임시로 문체계라고 돌아가는 게 임시작업단, 부서 밖에 매니저가 전체를 총괄해 주는 게 매니저고요. 아예 그 문제만 전담할 조직 만들어서 맡겨버리는 게 연구사업팀이죠. 그래서 요 임시작업단을 태스크포스, 연구사업팀을 프로젝트팀이라고 할 때도 있고요. 요걸 물어봤으니까 보니까 이게 계층제네요. 도표상의 선이다. 가장 기초적이다. 수직이지. 반복적인 문제다. 표준 정보다. 만날 필요가 없다가 규칙과 계획이에요. 답은 3번이야. 매니저네 이거는. 이건 수평이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내가 부하가 많으면 다 못하니까 좀 더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계층 하나 더 만드는 거야. 사장 밑에 전무 2명 두는 거지. 이 친구들한테 좀 맡기는 겁니다. 이렇게. 요게 바로 계층직이 추가예요. 요게 이제 4번이네요. 그래서 1번이 계층제, 2번이 규칙과 계획, 3번이 계층직이 추가고요. 이건 좀 수직이고 3번만큼은 뭐다? 이거는 매니저니까 수평이 되는 겁니다. 뭐 쉬운 문제도 있었고 좀 어려운 문제도 있는데 뭐 이 정도 하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